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6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단계 개막전이 펼쳐졌는데요. 첫 경기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 선수의 한 경기 4골, 포트트릭으로 크로아티아의 명문 클럽 디나모 자그레브를 9대2로 대파했는데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는 후반 도중에 에릭 다이어와 교체가 됐는데 경기 종료 후 공개된 평점에서 팀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긴 팀 선수의 점수라고 할 수 없는 혹평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은 억가성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케인이 어떻게 한 경기에 4골이나 넣을 수 있었는지 또 김민재 선수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조별리그 없이 한 팀이 4개의 등급을 받은 총 4포트의 팀을 2개씩 만나는 8팀과 경기를 치르고 36개 팀이 순위를 매겨서 16강 진출팀을 가리고 또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16강을 확정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으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첫 경기에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강호 유벤투스가 네덜란드의 PSV 에인토벤의 3대1의 완승을 거뒀고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턴 빌라는 스위스 클럽 영보이스와 원정 경기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가장 큰 빅매치로 꼽혔던 AC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는 리버풀이 밀란 원정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코나테, 판다이크 등 수비수들의 동점골, 역전골에 이어 소보슬라이의 쐐기골로 3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선수의 득점뿐 아니라 브라질 신성 엔드릭의 기가 막힌 대포알 중거리 슈팅까지 터지면서 슈투트가르트의 3대1 완승을 거뒀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요케레스의 득점 속에 프랑스 클럽 릴의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바이에른 뮌헨이 디나모 자그레브의 9대2로 크게 이긴 것이었는데요.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9대2를 기록한 스코어 중에서 9골 중 4골을 해리 케인이 차지했는데요. 해리 케인이 이날 4골을 기록하면서 종전에 웨인 루니가 보유하고 있던 잉글랜드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전신인 유로피언컵을 통틀어서 최다 득점인 30골을 넘어서는 통산 31호 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 기록들을 보면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진 못했어요. 라힘 스털링 27골, 폴 스콜스 24골, 프랭크 램파드 23골, 스티븐 제라드 21골 등 20골대를 넘은 선수들 중에서 정통파 스트라이커가 루니밖에 없었다. 루니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현역 말기에는 10번 미드필더, 11번 미드필더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변성기는 최전방에서 보내긴 했지만 케인 선수 같은 9번 공격수 역할로서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던 건 앤디 콜의 18골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해리 케인 선수는 이번 경기 4골을 몰아치는 과정 속에 사실 3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페널티킥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1991년에 아스널이 오스트리아 빈을 상대로 기록했던 그 앨런 스미스의 한 경기 4골 이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한 경기 4골을 넣은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가 됐다. 어찌됐거나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36개 팀으로 확대 대편됐기 때문인지 좀 더 많은 팀들이 참가했기 때문인지 체급 차이가 드러났다. 물론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전에도 4번 포트 팀으로서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왔던 팀이고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크로아티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리그를 정복해왔던 팀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조금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뱅상 콤파니 감독이 어떻게 보면 맨시티 출신으로서 강팀의 좋은 선수들을 맡아서 이끌 때 자신의 지도력과 전술적인 역량을 잘 표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기록적으로 완전히 상대를 압도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9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슈팅 숫자 자체가 29개, 29대4 쉽게 나올 수 없는 융단 폭격을 했고요. 그 29개의 슈팅 중에 19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기대 득점이 6.27골이니까 실제로 6골 정도로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대량 득점을 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케인의 4골 중에 3골이 페널티킥이다 보니까 페널티킥 자체가 워낙 기대득점값이 높은 확실한 득점 기회이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60대 6으로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69.7% 대 30.3%니까 7대 3으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공을 소유했고 700회가 넘는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상대 지역에서 성공시킨 패스 횟수만 417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나모 자그레브가 경기 내내 성공시킨 패스 횟수보다 바이에른
바이에른 뮌헨이 디나모 자그레브 진영에 가서 성공시킨 패스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하게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는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0번 이상 패스가 연결된 플레이 자체도 24번으로 2번밖에 되지 않았던 디나모 자그레브보다 거의 12배가 더 많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이 턴오버,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 왔던 전방 압박 성공 횟수도 바이에른 뮌헨이 15번인데 디나모 자그레브는 한 번밖에 되지 않았다. 정말 일방적인 경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3번, 우파메카노가 2번이었는데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있었고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 8명이 상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또 한쪽 측면에 치우친 게 아니라 왼쪽 사이드에는 그나브리와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 사이드에는 이날 프랑스 선수로서 챔스 데뷔 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또 역사를 만들었죠. 올리세와 또 22번인 게헤이루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이날 경기는 게헤이루가 왼쪽 풀백인데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샤샤 보이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역발 풀백으로 뛰면서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또 하나 주목했던 부분이 키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본래 오른쪽 풀백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했었고 또 오른쪽 풀백에서 어떻게 보면 더 투엘 감독 시절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실제로 이날도 어시스트를 계속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만들어냈었는데 오른쪽에 배치된 게헤이루가 왼발잡이니까 키미가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해주면서 또 크로스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겸해줬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는 키미가 오른쪽 사이드로 빠졌을 때 케인 선수가 9번 공격수지만 10번 미드필드로 내려와주고 또 무시알라도 그 자리를 차지해주고 대부분의 시간을 또 수비형 미드필드가 필요 없는 형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파블로비치 정도만 뒤를 커버했는데 그 파블로비치조차도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거의 전원 총공격 형태에서 발빠른 김민재, 우파메카노 2명만 후방을 지키게 만들고 정말 총공격을 펼친 것이죠. 8번의 실질적인 하이 턴오버가 여기서는 기록이 됐었고 마크 스택 기준으로는 거기서 하나가 슈팅으로 연결됐을 정도로 상대가 자기 진영에 갇혀 있어서 내려서는 축구를 하면서도 전방 압박을 통해 슈팅 기회를 끌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 밀도가 좋았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막스 에베르 디렉터가 이야기한 대로 더리우트가 이제 맨유에서 데뷔골도 넣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왜 더리우트를 팔았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높은 곳에서 수비할 수 있는 선수, 뒤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센터백이 더 선호됐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더리우트를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번 경기도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센터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로 인해 2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9골이나 넣는 경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좋은 축구,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날 경기 상세 포진도를 보시면 해리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이선에 그나브리, 무시알라, 올리세 그리고 두 볼란치로 파블로비치와 키미히 포백 라인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게헤이루, 노이어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이날 대부분의 선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두 센터백 김민재, 우파메카노만 평점이 좀 낮았어요. 아무래도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고 많은 골을 넣은 경기 속에서 2골을 실점한 과정의 책임도 있을 뿐더러 사실 거의 디나모 자그레브가 그 2골 장면을 제외하면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수비 기록적으로 이 두 선수가 좋은 스탯을 쌓기가 어려웠던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조금 알고리즘을 통한 기록 가중치로 평점을 매기는 이런 통계 매체의 평점은 낮게 나온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6.2점이었고 우파메카노가 6.9점이었어요.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에릭 다이어도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평점이 나온 게 아닙니다. 6.6점이었거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현지 매체들, 기자들이 경기를 보고 주관적으로 매긴 평점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대부분 3점이 나왔습니다. 그 3점은 독일 기준으로 1점은 아주 잘한 것, 2점은 잘한 것, 3점은 보통, 4점은 못했다, 5점은 아주 못했다, 6점이 최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준수했다,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기록적인 부분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69분에 에릭 다이어와 교체가 됐거든요. 이날 경기는 풀백들도 거의 윙어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도 커버해주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뛰면서 뒤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클리어링 한개 그리고 드리블 돌파에 제쳐졌던 게 한 번이 나오다 보니까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슈팅 블로킹이라든지 가로채기나 태클 이런 수비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높게 나오기가 어려웠고 또 지상볼 경합이 2번 있었는데 여기서 모두 좀 패배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5번의 공중볼 경합도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조금은 상대가 역습을 때리고 또 적은 숫자 속에서 상대의 선굵은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 속에 결국 세컨드볼 3차 공격 과정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끊어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다시 공격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수적으로 적을 때 버텨주는 수비수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조금은 개인 기록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실제로 빌드업 상황에서는 76회의 패스 연결 중에 73회를 성공할 정도로 96%의 안정적인 기록을 만들었는데 또 롱볼 2개는 상대가 워낙 내려서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록을 좀 손해를 봤다. 결코 김민재 선수가 69분에 다이어와 교체가 된 것은 아쉬워서 경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특히 이번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주 빡빡한 일정 그리고 중요한 경기들이 연달아 펼쳐지기 때문에 체력을 안배하는 차원의 교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는 주말 9월 21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베르더 브레멘과 원정 경기가 있고요. 분데스리가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죠. 선두를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경기 일정이고 이어서 9월 2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현재 바이에른이 우승 경쟁에서 가장 크게 넘어야 할 팀인 사비 알론소 감독의 바이엘 레버쿠젠과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월 3일 주중 경기로 새벽 4시에 프리미어리그 팀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10월 7일에는 프랑크푸르트와의 또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가 있어요. 10월 중순에 월드컵 예선을 비롯한 또 UEFA 네이션스 리그 등 대표팀 소집 일정이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많은 선수들이 또 대표팀을 다녀와야 합니다. 또 김민재 선수는 멀리 아시아를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죠. 10월 20일 새벽 1시 30분 슈투트가르트전에 이어서 10월 24일 새벽 4시에는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빅매치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교체된 것이지 결코 어떤 경기력에 대한 질책성 교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사실은 9대2로 이겼지만 흐름 자체가 아주 쉬웠던 건 아닙니다. 경기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펼쳤던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 18분 무시알라 선수의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문 구석을 날카롭게 찌르는 득점이 나왔는데 눈으로 봐도 명확하듯이 사실 그나브리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공격 장면 이전에 문전 왼쪽을 파고들던 파블로비치 선수가 자그레브 수비수의 파울에 걸려 넘어졌던 부분이 포착이 되면서 VAR이 연달아 실시돼서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지만 그에 앞서서 파블로비치가 파울을 당했다. 그래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전반 19분 해리 케인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33분에는 기가 막힌 원더골이 하나 나왔죠. 왼쪽 측면에서 그나브리가 오른발로 꺾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무시알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면서 등을 돌리면서 뒤에 오른쪽에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던 게헤이루 선수에게 가슴으로 패스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게헤이루도 그대로 왼발 발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2대0을 맞는 것이죠. 일찌감치 2대0이 됐기 때문에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반 38분에는 키미 선수가 왼쪽에서 코너킥을 짧게 이연받은 이후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올리세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전반전 3대0으로 맞췄을 때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프타임에 부상으로 노이어 골키퍼가 울라이 골키퍼가 교체가 됐어요. 이때 조금은 수비적인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후방에 리더가 또 빠진 거였잖아요. 후반 시작 3분 만이 48분에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디나모 자그레브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피아카 선수가 김민재 선수 바로 앞에서 툭 건드린 것이 하필이면 김민재 선수의 뒤 우파메카노의 뒤로 딱 빠졌어요. 이 공이 어떻게 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굴절이었는데 그렇게 빠져들어온 공을 또 게헤이루 선수와 우파메카노의 사이에서 치고 들어왔던 페트코비치가 온몸을 던지는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기가 막히게 넣었고 또 이후 50분, 2분 만이었죠. 미시치 선수의 스루 패스가 기가 막히게 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의 하위 공간으로 빠져나갔고 왼쪽 사이드에서 3자의 움직임을 통해 수비수 시선 뒤에서 나타난 일본 공격수 오기와라 선수가 아주 빠른 스피드로 이 공을 낚아챈 이후 울라이히와의 1대1 상황에서 니어포스트를 노린 왼발 슈팅을 통해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슈팅까지 잘했거든요. 이렇게 연달아 실점한 장면 때문에라도 사실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이 경기가 3대0에서 3대2가 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바이에른 뮌헨이 놓치는 거 아니야? 우려까지 들었었는데 57분 그래도 케인 선수가 키미히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나왔을 때 빠르게 이제 리바운드 슈팅으로 가볍게 밀어넣는 빠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4대2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61분에 또 한 번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올리세의 5대2 쐐기골이 나왔고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도 확실하게 이겼다. 또 이제는 디나모 자그레브도 추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쉬게 하고 로테이션이 대대적으로 가동됐습니다. 68분에 바이에른 뮌헨은
무시알라, 올리세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한 번에 빼면서 윌러, 사네, 다이어를 투입한 거거든요. 이 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른 시간에 김민재 선수만 뭐 질책성으로 뺀 게 아니라 대대적인 선수의 체력 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다이어가 들어왔는데 71분의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다이어의 헤더 슈팅이 자그레브 선수의 손에 맞게 되면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고, 이렇게 얻은 페널티킥을 해리케인이 성공을 시키면서 헤트트릭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더더욱 자그레브가 이제 이 경기는 의미가 없다, 6대2까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수 교체를 하면서 주전급 다운들이 잘 내려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 속에 78분에 또 한 번 해리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4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이후 85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밀러의 패스를 사네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한 골을 더 보태서 8대1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키미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고레츠카가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고, 그로써 9대2가 된 겁니다. 정말 화끈한 경기였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선수 교체, 또 챔피언스리그가 주중 경기 일정이고 디나모 자그레브 입장에서도 3대2까지 쫓아갔을 때 기세를 좀 유지했더라면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빠르게 또 쐐기골을 연달아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포기한 양상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점수차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도 체력을 안배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개 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펼치게 된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뿐 아니라 금요일 새벽까지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라리가 돌풍의 팀 지로나의 경기가 있고요. 또 맨체스터 시티와 인테르 밀란의 경기도 이때 열리고, 양현준 선수가 속한 셀틱과 또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경기도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페노르트에 이적한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워크퍼밋 비자를 발급받았죠. 9월 20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페노르트는 지난 시즌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정말 큰 화제를 모았던 팀인데,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페노르트 데뷔전이자 또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아탈란타와 9월 20일 금요일 새벽 4시에 경기하고, 아틀레티코 대 라이프치히, 모나코 대 바르셀로나 등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UEFA 챔피언스 리그 별들의 전쟁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과 또 해외 축구 최전선에 있는 흥미로운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